결혼하면 좋은 이유. 남성은 뭘까요? 독신으로서의 방황을 마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가사 효율화. 네.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도 아닌데 가사 효율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예. 남자분들이 출산하는 건 아닌데 예. 양육. 이것이 좋은 이유래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뭔가 좀 돈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막 쓰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방황에 대한 결혼을 하면 조금 철이 든다 이런 것이 있고,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좋은 이유가 여성분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독신으로서의 방황 근절.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달라요. 남성분들은 두 번째가 가사 효율화였잖아요. 여성분들은 뭐였을까요? 수입 증대. 예.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거지만은 남성은 여성한테 요구하는 것이 안정감, 그리고 여성의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중심을 두고, 여성은 남성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책임감 있는 남성을 원하고, 예. 남성분들은 뭔가 좀 안정감을 주는 여성분들을 거의 이제 통계들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무엇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온 답변에 대해서는 이면에는 내 무의식적인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멋진 대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적인 욕구를 배우자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희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의식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저도 경험해 보고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면은 뭐냐면, 나의 부모가 미처 채워주지 못한 마음의 갈증을 당시 채워줄 것이라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무의식적인 갈증을 채워줄 거라. 그래서 부모가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하면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빨리 그 부모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사람 찾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무의식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을 배우자로서 찾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채워질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되죠? 반해요. 예. 자기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내 무의식적인 욕구를 채워줄 거라는 바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사랑에 빠질 때 그 상대방이 그토록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은 내 무의식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운명적인 사랑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예.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대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만든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실체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내 이미지하고 내 머릿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결혼을 하는 순간 벗겨집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통계를 보면은 가장 결혼 만족도가 높을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날. 그다음에 계속 떨어져요. 예. 최고점이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최고점을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밑으로 떨어져요. 과학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게 정상 아닌가요? 더 행복해지면 이제 힘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순간 점점 한꺼풀씩 벗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자기 진정한 모습을 숨기잖아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다 보여주기도 어려워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예.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친절하고 자상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이 장점으로 보여서 그 모습 때문에 결혼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우유부단해 보여. 이제 예.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좋았는데 우유부단해 보여. 예. 그래서 갑자기 상남자가 좋아지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할 때는 뭔가 좀 순종적이고 여성스러운 사람을 원했어요. 예. 혹시 부모 뭐 어머님이 너무나 막 남성스럽고 아빠 주도권을 다 잡고 있고 해서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좀 순종적인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여성스러운 했는데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그것이 의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의존해. 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쏙 한순간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 건가요 그게? 사람은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똑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 눈에 쓰인 안경이 벗겨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서. 예. 모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과정이에요. 예. 연애라는 것은 약간 환상적인 과정이라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배우자라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못 받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모로부터 못 받은 것을 나한테 받으려고 와요.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덕 보려고 결혼하거든요. 결혼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선 사업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결혼할 때. 결혼할 때 혹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자식이 뭔가 손해 보고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거의 제가 만나보면 그래요. 우리 자녀가 아깝다고 생각해요.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결혼의 핵심은 뭐냐면은 뭔가 덕 보려고 결혼하거든요. 예. 그 덕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결혼하는데 이것을 법륜 스님은 이렇게 했죠. 서로 덕 보려고만 결혼하니까 힘들다. 서로가 덕 보려고 하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덕 보려고 하고 이 사람도 나한테 덕 보려고 하니까 서로 주려고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서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제 서운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서로 줄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예. 부모도 자녀한테 주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 남남인 사람이 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닥치게 되고 그리고 갈등에 노출이 되고 가장 서로의 단점을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부부예요. 친구도 아니고. 예. 가장 단점을 가까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가장 현실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예. 포장이 안 돼 결혼은. 예. 그리고 내가 이상적인 대상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실망의 과정인데 근데 이것이 뭐 배우자 탓은 아니잖아요.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 대상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다 내가 시작한 거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전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 나의 이러한 민감한 부분, 나의 미해결 과제 그리고 내가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들을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게 돼요. 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평생 서로 간에 사랑을 갈구하다가 상대방을 원망하다가 상대방을 바라다가 결혼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게 결혼에 대한 인간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나의 욕심이랄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우리는 그걸 업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롭고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 즉 결혼 생활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문제보다 이제 내 문제가 더 잘 보이게 되고 불완전한 나와 배우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근데 이 과정이 정말로
오래 걸려요. 성숙하지 못한 부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용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예.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죽는 분도 있고, 그냥 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예 서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건강한 부부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갈등이 없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한쪽이 참고 있거나, 예?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나 이 관계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등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부부의 또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법답게 싸우는 부부. 예. 그러니까 좀 토론이 좀 격렬해지면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은 그게 저는 건강한 부부라고 생각해요. 예. 싸우지 않고 있어도 불편한 관계가 있고 싸우고 나서도 시원한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법답게 서로 간에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덕 벌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가를 관점을 완전 전환시켜야 돼요.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덕 벌려고 결혼하는 마음이 한 60-70%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정토도 그랬을 거예요. 서로가 이제 덕 벌려고 했었는데, 예, 그렇게 부딪혔는데 그 관점을 변화시켜서 서로가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줄 수 있냐로 돌아서야지 결혼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것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부부의 도에서 이제 화합에 대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도가 뭐죠? 이제 신이죠. 예. 신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패단이 없이 하며 세상에 드러난 대학이 아니고는 어떠한 가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 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정조를 지킨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고락을 한 가지 한다는 거. 고락을 한 가지 한다는 건 뭐죠? 고락을 함께 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반대로 또 부인이 사업에 실패한다면 떠나갈 수 있는데 괴롭거나 즐겁거나 그 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부부간에 여기서 세전에서 부부간의 신의를 망가뜨리는 또 결정적인 행위를 거론하는 것이 뭐가 있죠? 이게 이제 정조가 있잖아요. 외도.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여전히 도덕적 비난이 따르는 행위인데, 성경에 다윗 왕의 외도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역사책인데 거기에 이제 다윗 왕의 외도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려서 남편까지 살해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어떤 심리학자는 외도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공허함이 먼저 시작됐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외도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 같은 경우도 면역이 떨어지면은 평소에는 생기지 않던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을 침입해서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라는 것이 면역이잖아요. 항상 그 감기를 걸릴 수 있는 그런 균이 있었는데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것처럼 이 외도라는 것도 평소에는 내가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고 나한테 힘들지 않은 경계가 내가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은 누가 살짝만 잘해주고 살짝만 해줘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자와는 단둘이 자동차를 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개인마다 이제 다른 원칙이 적용되겠지만은 공개적인 장소 외에 둘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미 이것은 외도의 첫걸음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외도 관련 상담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둘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한다면은 이제 부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상관없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외도인가라는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외도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만이 외도가 아니다. 이미 이제 그 마음을 준 것도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도에 대해서 변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종족 번식에 대한 그런 욕구가 유전자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유전자의 본능이다라고 얘기하고, 남자 쪽에서는, 여자 쪽에서는 여자의 유전자에 있어서는 믿음직한 남자,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남자 입장에서는 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많이 낳아줄 수 있는 여자한테 유전자가 끌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잘 키워줄 수 있는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리게 유전자가 프로그램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자의 프로그램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이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외도에 대한 심리적인 착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도가 보통 시작되는 것이 안정감을 항상 내 옆에 있던 배우자에 대해서 실증이 날 때, 뭔가 새로운 관계, 신선한 관계,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내 지금 안정적인 배우자하고는 사랑이 식었고 지금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도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나한테 이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 거냐? 이것이 진짜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장난이다. 왜 그러냐면은, 도파민이 언제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맨날 보던 부인, 맨날 보던 남편이 아니라 새롭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은 그냥 도파민이 활성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활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면 도파민이 활성이 돼요. 예. 그래서 뭔가 낯선 관계, 낯선 사람한테 좀 더 호기심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사람, 운명의 사랑을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 배우자가 살다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도파민이 작용을 해요. 새로운 자극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도파민이 장난을 쳐서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지 새로운 사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통 이제 행복한 불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행복한 불륜 앞에는 불행한 배우자가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이기적인 거죠. 행복한 불륜은 이기적인 거죠. 모두가 행복해야지 행복한 건데 한 사람만 행복해지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그것은 심리적인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고, 위험해진 환경을 만들지 말고 이제 호르몬의 작용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평소에 마음에 힘이 없으면 호르몬의 장난에 놀아나요.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호르몬과 마음의 도심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 수양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부에도 세 번째는 근실인데, 근실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네 돈이 내 돈 될 줄 알았는데 내 돈이 네 돈 되었다.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가 봐요. 결혼하면 네 돈이 내 돈 될 줄 알았는데 내 돈이 네 돈 되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돈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근실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관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에 돈에 관한 문제는 가족 간에 들어놓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돈에 대한 얘기하면 뭐 매정하다, 너무 돈을 밝힌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부부간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독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보다 돈에 대한 부부의 생각을 서로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간에 심도 있게 대화를 많이 안 하고요. 돈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미리 얘기했으면은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이 이해가 될 텐데 나중에 돈을 다 쓰고 나서, 그래서 미리 돈에 대한 경계와 그림을 함께 그려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부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이 얘기하지 않고 서로 동의해 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내가 평소 쓰던 습관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서로, 내가 돈에 대한 나의 관념이나 경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경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예. 우리의 경제, 그러니까 결혼한 순간 나의 경제에서 우리의 경제가 되는데 그 우리의 경제가 누구까지인지, 우리 두 부부까지인지, 양가 부모까지인지, 형제 자매까지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좀 이혼한 가정들 많이 보면은 이 경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도와줘요. 부모가 어렵다면 도와주고 또 형제 자매가 어렵다면 다 도와줘서 결국은 본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인데 이 경제에 대한 경계가 없는 집안은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예.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한쪽에 종속당하지가 않아요. 뭐 용돈을 타다 쓴다거나 항상 뭐 허락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유명한 이제 부부 상담가인 월라드 할리라는 사람은 서로 이제 각자의 독립적인 그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장이. 모든 것을 다 합쳐버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정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가지면서 공동 지출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인 거지, 부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합쳐버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좀 더 어려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부부의 경제관이고요. 예, 서로 경제적인 것은 상이하되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성은 확보해야 된다, 서로가. 네. 비밀 계좌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경제적인 독립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인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빌 게이츠하고 멀린다가 됐는데, 이 분이 그동안에 1995년부터 2011년 17년까지 이들이 기부한 돈이 455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3조. 네, 53조를 기부했다고 하고, 최근에 몇 달 전에 이 두 분이 나이지리아가 일본에 7,600만 달러의 빚을 졌는데 대신 갚아줬대요. 근데 왜 대신 갚아줬냐면은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자기 나라의 소아마비를 퇴치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소아마비 퇴치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못 갚으니까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익이란 것은 이 앞에 세 가지가 돼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부부간에 서로 살기도 힘든데 이 공익으로까지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이 부부의 도를, 세 가지 도를 잘 식혀내서 행복한 부부가 되면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볼 여유까지 생기는데, 앞에 그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더 이 부부의 사랑이 밖으로,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랑이 밖으로 확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공익이란 것은 부부간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밖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세 가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공익의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부부에도 네 가지, 화합, 신의, 근실, 공익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공들여서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